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 있어요. 중동, 전쟁, 육아 폭등.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확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 그 막막한 느낌. 커피를 끓이면서 뉴스를 켜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점점 네, 유럽 심각해지고 시장도 영향을 나도 받고 모르게 있습니다. 마트에 달려가서 라면이라도 오늘 사야 아시아 하나 증시는 싶은 큰 그 폭으로 기분. 하락했습니다. 네, 저도 유럽 그랬습니다.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번 중동 전쟁 때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름값이 오르면 내 차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트럭 기름값이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오르고 공장 전기료가 오르면 내가 쓰는 제품 가격이 올라요. 난방비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고 결국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겪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전 우리는 세계가 지금 중동의 단순한 전쟁의 끝이 주목하고 아니라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짜이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동의 오늘 전쟁 이 영상은 긴장에 주목하고 단순히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챕터로 나눠서요. 첫째, 종전 이후 세계의 판이 어떻게 다시 짜이는지. 둘째, 대한민국이 이 판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셋째,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전쟁이 누구를 이기게 했고 누구를 잃게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크게 타격받은 건 이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 곳곳에 심어뒀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던 세력들이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화해 수준의 피해를 입었어요.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쐈다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반격을 받았고 핵시설 일부도 손상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이란 리알화는 폭락했고 내부적으로는 반정부 시위가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란은 오랜 숙적이었거든요. 그 위협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약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오히려 이번 전쟁 기간 동안 고유가 덕분에 오일머니를 더 쌓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레바논, 이란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우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과 내부 정치의 혼란은 여전하지만 안보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이제 중동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종교나 이념보다 실리가 우선하는 세계가 됩니다. 누가 더 돈이 되고 안전한가를 따지는 냉정한 무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논의는 이미 수면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6년의 중동은 종교전쟁의 땅이 아니라 각국이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계산하며 움직이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을 때 전 세계 유조선 운항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보험료는 폭등하고 배들은 아프리카 남단을 빙 돌아가야 했어요. 단 며칠 만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그 순간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은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동에 목줄을 맡겼구나.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권이고 외교의 무기이며 기술 패권의 핵심입니다. 이 인식이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량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고 유럽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역대급으로 쏟아붓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이후 멈춰있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흐름은 전쟁이 끝나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산이 쏟아졌고 산업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이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수소 에너지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어서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0년 뒤 에너지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중동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시선은 빠르게 아시아로 돌아올 겁니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었어요. 하지만 중동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았습니다. ISIS가 나왔고, 이란 핵 협상이 반복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어졌죠. 미국은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발목이 풀립니다. 중국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중동 전쟁 기간 동안 눈에 띄게 조용했어요. 대신 물밑에서 두 가지를 착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이란과 러시아를 우회한 에너지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 강도를 조용하지만 꾸준히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지정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 아시아 태평양의 긴장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오면 중국은 더 압박을 받고 압박받은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세계의 불씨가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처지를 이렇게 비유해요. 양쪽 모두 나랑 같은 편이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두 친구 사이에 낀 느낌이라고. 한 친구는 오래된 단짝이고 다른 친구는 매일 같이 점심 먹는 친구예요. 둘이 사이가 나빠졌을 때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한쪽은 미국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동맹. 우리 안보를 사실상 책임지는 파트너죠. 하지만 미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라. 우리 진영에서 만든 배터리를 써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매일 아침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한쪽은 중국입니다. 우리 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에요. 사드 배치 때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보복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관광, 화장품,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가리지 않고 타격이 왔죠. 이 딜레마는 중동 전쟁 이후 더 극적으로 심화됩니다.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오면서 동맹국들에게 더 선명한 편 가르기를 요구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고 싶어요.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나라가 반드시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외줄타기를 잘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튀르키예를 보세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도 러시아산 무기와 석유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역사가 그걸 계속 증명해 왔어요. 중동이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재건은 1970년대 중동 특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단순히 파괴된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막 위에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세우고 폭격맞은 낡은 방어 시스템을 최신 첨단 기술로 교체하는 겁니다. 에너지 인프라도 재건 과정에서 아예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되죠.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인프라 건설 경험이 있고 첨단 IT 기술력이 있고 방산 수출이 가능하고 원전 수출 실적도 있는 나라.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K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호주, UAE에 수출됐습니다.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중동에서 사실상 실전 검증을 받은 셈이 됐어요. K방산이라는 말이 진짜가 됐습니다. 종전 이후 중동 각국이 방공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군 현대화에 나서면서 이 수요는 더욱 커질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 기술까지 더하면 그림이 더 강력해집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 지원까지 하면서 원전 수출 실적을 갖춘 극소수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중동 국가들이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다변화를 추진할 때 한국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기술 모두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밋빛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 취약성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그중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오죠. 이번 전쟁 때 유조선 운항이 며칠만 막혔어도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뻔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중국 소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약점을 알고 있다는 건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위험이 진짜 위험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도 아닌데. 지정학이 바뀌든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소식을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무력감. 근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 친구 중에 2022년에 집을 산 사람이 있어요.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뉴스를 봤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오르겠어 했다가 대출 이자가 2배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매달 이자를 내는 게 가장 무섭다고 해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머리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저물가, 안정적인 성장, 그 시대는 구조적으로 끝났습니다. 에너지 가격 불안, 공급망 불안, 지정학적 불안이 상수가 되는 세계에서는 변동성이 사고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부채 구조를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해 보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에너지 충격이 다시 왔을 때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도 버틸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채로 살고 있어요.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보다 지금은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산의 지역 분산입니다. 한국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원화는 위기 때마다 약세를 보여왔어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금, 에너지 관련 자산 등 다양한 통화와 자산군에 분산해두면 폭풍이 왔을 때 전체가 다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시작 안 해도 됩니다. 달러 예금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생활비 구조의 유연화입니다. 고정비용을 줄이세요.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자동 이체로 나가는 보험, 필요 이상의 통신요금. 이걸 정리해서 현금 여유분을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이에요. 좋은 자산이 싸게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 기간에 여러분의 SNS에 어떤 정보들이 돌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핵을 쓴다더라. 원유가 배럴당 200달러 간다더라.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더라. 물론 다 틀린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보고 공포에 질려서 금을 최고점에 샀다가 손해본 분들, 환율이 치솟던 순간 달러를 사들였다가 며칠 뒤 원화가 반등하는 걸 본 분들이 있었어요. 감정적 판단이 가장 비쌌던 순간들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보로 싸워요. 공포와 혼란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공포는 자산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예요. 그리고 그 공포는 대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1차 소스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기 전에 IMF 보고서, 국제에너지기구 IEA 통계, 미 연방준비제도의 발표 원문을 가끔씩 직접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두세 번 보면 이 헤드라인은 이 수치를 엄청 과장한 거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신의 확증 편향을 인식하세요. 우리는 불안할 때 불안을 확인시켜주는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알고리즘이 그걸 학습하고 더 자극적인 걸 보여줘요. 의도적으로 반대 시각의 분석도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공포스러운 기사를 읽었다면 같은 주제의 낙관적인 분석도 찾아보세요. 셋째, 투자와 큰 결정에는 24시간 룰을 적용하세요.
긴박한 뉴스를 보고 즉각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99% 후회로 끝납니다. 오늘 당장 사야 할 것 같은 자산은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자고 감정이 식은 후에 결정하세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중동 전쟁이 끝난 뒤 세상을 보면 기술의 가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증명했거든요. 드론이 탱크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이라는 것, AI가 정보 분석과 전술 판단의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폭격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기업들은 그 교훈을 바로 산업에 적용합니다. 제조업에, 물류에, 금융에, 의료에.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배우는 기술이 곧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역사를 보면서 발견한 건 이겁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술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일자리까지 가져갑니다. 지금 당장 AI 도구 하나를 배우세요. 어떤 걸 써도 좋아요. 글 쓰는데 도움받거나 데이터 분석에 쓰거나 업무 자동화에 써보거나 한 달만 써보면 이게 내일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5년 뒤에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도구를 익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켜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세요. 중동의 전쟁이 내 밥상 물가로 이어진다는 걸 이제는 우리 모두 압니다. 세상이 연결돼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회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가 공포의 원천이 아니라 기회의 지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모든 복잡한 세계사적 이야기를 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께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구도 이 변화를 비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어도 기름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모른다고 피해가지 않아요. 하지만 알면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쌓이면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세계의 판은 지금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란 약화, 사우디의 부상,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미중 갈등의 무대가 아시아로 이동하는 것. 한국은 그 한복판에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어요. K방산, 에너지기술, IT 역량이 중동 재건의 기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경제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정보 선별력을 갖추고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이 격변의 시대를 버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의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폭풍을 보면서 굳어버린 사람과 폭풍이 어디서 오는지 읽고 그 방향으로 돛을 조정한 사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돛을 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돛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